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전쟁들은 대체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됐으나 또 그게 항상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백년 전쟁도 사실은 와인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지방 프랑스 보르도의 땅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또 양모 때문에 전쟁이 본격화된 그런 경제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벌인 백년 전쟁의 여러 경제적인 배경, 원인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피케티라는 경제학자의 이론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국내에서도 피케티 읽기 열풍이 일었었죠. 소득과 부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이론이었는데 기존 경제학 이론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책 한 권 재미있게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이 피케티 이론을 좀 쉽게 접하기 좋은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제목의 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류가 치른 전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영토를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이었죠. 무려 100년 동안 그렇게 싸운 영국과 프랑스도 이게 도화선이 된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포도밭 하나를 서로 돌려달라 못 돌려주겠다 하다가 이 기나긴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이 100년 전쟁의 흥미로운 장면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 와인처럼 부드러운 남자 썬킴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참 앙숙이에요. 거의 한 100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지금도요. 예, 100년 전쟁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진짜 1000년. 그죠. 100년은 정말 정확하게 116년 동안 싸웠죠. 예. 네. 근데 이게 사이 안 좋아진 게 특히 100년 전쟁이 포도주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와인 때문에 일단은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두 나라가.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 좋아하죠.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왜요? 안 취하더라고요. 네, 비싸고. 네, 와인은 투자하는 거예요. 역시 손경제의 이런 관점이 다르군요, 진짜. 네. 이게 와인 이 포도밭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아키텐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르도 지방이거든요. 예. 와인 맛 잘 나죠. 혹시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빼고는 한번 프랑스 지도를 보시면은 네. 프랑스 서쪽 라인을 보면은 이게 쭉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뚝 남쪽으로 떨어지는 절벽 같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이랑 연결되죠. 지도가 여기는 잘을 대고 걷나 어째 이래 하는 그 라인 쭉 내려가죠. 그 해안선. 네. 거기가 아키텐 지방이고 이제 그거 현재는 보르도 지방인데 그때도 포도주 생산지였거든요. 아, 거기가 포도주 뭐 성경에도 나오는 음료니까. 네. 근데 거기서 거둬들인 세금이 단순 비교로 당시 영국 전체에서 거둬들인 세금보다 더 많이 거뒀어.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땅이었죠. 왕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약간 그 아키텐 공국이라고 독립국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아하. 특별자치도.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예 저거를 이제 프랑스령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 세금을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예.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야, 비켜. 우리 땅 할래. 결혼이죠. 아이, 사랑. 아, 네. 그쪽 그 공국의 네, 공국이 아니라 공국. 공국의 공주와.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엘레 오도르라고 공주가 있었는데 네. 당시 이제 프랑스 왕이 이제 루이 7세였거든요. 둘이 결혼을 해요. 딴딴딴딴딴딴 사돈국이니까 이제 뭐 여기는 네 땅도 내 땅, 내 땅도 네 땅. 여기는 이제 우리 세금은 네 세금, 네 세금, 내 세금.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프랑스가 실질적으로 아키텐 보르도 지방을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엘레 오도르란 여인이 정말 사랑을 알고 싶어 했던 여인이에요. 그 프랑스로 시집간 그분. 네, 그 보르도에서 시집간 그분. 네네. 예. 그렇게 끊임없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아, 그분이 결혼한 이후에도. 예. 그래가지고 이 뭐라고 할까 이제 그 프랑스 왕이 해도 너무하니까 그냥 이혼을 해버리거든요. 네. 세금이고 너가 다 필요 없다. 친해지려고 결혼을 했던 거가 이제 무산된 거군요. 그렇죠. 도장 쾅 찍었어요. 예. 이제 그 이제 돌싱이 되신 그 엘레 오도르한테 누가 또 또르르 전화를 해요. 돌아오셨다고요? 네. 저한테 시집 오시는 거 어떨까요? 어허. 영국 왕 헨리 2세였어요.
아, 영국도 그 나라 땅이 탐났던 거였어요? 영국도 그 땅이 너무 탐났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영국 전체에서 거둬들인 세금보다 여기서 돈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 헨리 2세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 지금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니까 나랑 결혼하자고 결혼을 해요. 아, 또 그분이? 네, 그러니까 다시 결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뭐라고 할까 정략 결혼이라는 게 상당히 그 힘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엘레 오도르가 영국 왕 헨리 2세보다 11살이 연상이었어요. 아, 여성분이 나이가 많은. 네. 네. 11살이 연성이었고 예. 이거를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이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 땅까지 뺏겨버렸잖아요. 보르도 지방을. 그렇죠. 그때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한 100년이 흐릅니다. 예. 100년이 흐른 다음에 아마 세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100년 전쟁의 원인이 여기다 이거라고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의 왕위 계승 갈등. 네. 어떤 일이냐면 예. 당시 프랑스 왕이 샤를 4세 이것 때문에 세계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헨리 2세, 샤를 4세, 에드워드 8세, 에드워드 16세, 루이 16세 어쩌라고. 그래도 거기는 뭐 숫자도 들어가 우리는 아예 뭐 의미 없는 태정태세 문단세로 그게 더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앞자만 따서. 태정태세 문단세, 여승연중 인명선 다 외우시죠. 아. 어쨌든 네.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예.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요.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루이 2세면 아들은 당연히 루이 3세가 되지 않냐.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럼 샤를 7세로 하겠다? 네. 숫자도 맘대로?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루이 2세였는데 그럼 내가 루이 1세 할래 이래도 된다는 해도 거예요? 돼요. 일단 루이가 난 싫다. 족보로 보니까 샤를이라는 난 정말 존경할 만한 왕이 있는데 난 이쪽 이름 따겠다. 그 돌아가신 분이 샤를 8세다? 그럼 난 샤를 9세 하겠다.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의미하니까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요. 하긴 일관성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일관성 없어요. 가나다순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세계사 포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구나. 많아요. 그 왕 이름을 스스로 지었군요.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왕들은 사후에 지어준다고 들었는데. 사후에 이제 묘호라고 종묘에 들어갈 때 예, 그게 우리가 외우는 태정태세 문단세잖아요. 그렇죠. 예. 세종대왕은 살아 계실 때 자기가 세종이 될지 몰랐죠. 그렇죠. 네. 근데 프랑스 왕들은 내가 샤를 2세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1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프랑스 왕이 샤를 4세라는 왕이었는데 후사가 없이 죽어버려요. 예. 아들이 없는 상태로. 그래서 왕조가 끊길 상태가 오는데 뭐 족보를 뒤져보니까 우리 철종같이 먼 친척 가운데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필립 6세라고 안 치면 되겠다 해서 그냥 그렇게 뭐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갑자기 영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하냐고. 그 당시 이제 영국 왕이 에드워드 3세였는데 네. 나도 찾아보면은 먼 친척 중에 프랑스 왕족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프랑스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아.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뭐냐고 지금. 그 1가구 2주택을 하겠다는 건데. 역시 손경제국이죠. 네. 한지붕 세 가족이죠. 예.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 이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멀리 반개지만 우리 친척 찾았다고 네. 그 샤를 4세 먼 친척 그래서 그 이제 필립 6세로 안 치겠다. 그랬더니 에드워드 3세 영국 왕은 열받는 거죠. 아니 나도 피가 좀 섞였는데 분명히 왕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프랑스가 나를 무시하냐. 뭔가 조치를 취하자. 네. 그래서 조치를 취했을 어떤 한 장소를 골랐어요. 플랑드르 지방인데 네. 플랑드르가 어디냐면 뭐 이렇게 하면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거기 현지 발음을 하면 그 플란다스가 돼요. 파트라슈. 거기 그 개가 뛰어놀던 그 동네. 개가 사람보다 큰. 마지막에 안타깝게 죽죠. 네. 그 플랑드르 지방이 지금 벨기에 지방인데 그 당시 이제 양모 산업을 엄청나게 키웠어요. 그 이제 그 양털을 갖고 와가지고 직물을 제조하는 거죠. 유럽 최대의 산업단지였거든요. 플랑드르 네. 지방이 예. 지금 벨기에. 예. 그러니까 가장 알짜배기 지방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프랑스와 국경을 붙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벨기에니까. 예. 그래서 프랑스 소속은 아니지만 프랑스에게 많은 뭐 돈을 갖다 바치면서 세금을 바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양모 예. 원료를 어디서 수입했냐면 영국에서 수입을 하던 상태였어요. 그 동네가. 네. 예. 플랑드르가. 예. 에드워드 3세가 저것 봐라. 뭐 내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려? 앞으로 플랑드르에 양모 수출하지 마. 에드워드는 영국 왕이죠? 영국 왕이요. 예. 영국에서 플랑드로 넘어가는
양모 수출 스탑. 음흠. 그러니까 플랑드르 지방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게요. 양털이 와야지 매 직무를 만드는데 네. 바다 건너에서 안 오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결정을 내려요. 프랑스냐 영국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예. 이 플랑드르 사람은 우리는 장사꾼이다. 옆에 아무리 프랑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 벌어야 되니까 영국 편을 들어요. 네. 우리 영국에 세금 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예. 프랑스의 새 왕이 된 필립 6세가 격분한 거죠. 이것들 봐라. 딱 우리한테 붙어 있으면서 바다 건너 영국에 붙어 배 공격. 배를 공격? 앞으로 플랑드르랑 영국이랑 무역 금지. 아하. 예. 요것이 100년 동안 이어진 100년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발단을 거슬러 올라가면 왕위를 나한테 제한을 안 하고 너희들끼리 정했다는 영국 왕의 시비. 그게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보통 예. 세계사 시간에는 그 왕위 계승 때문에 이제 100년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예. 왕위 계승은 약간 명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 거는 양모 이 수출을 금지시킨 거. 그때 참 영국도 무리수를 둔 게 뭐냐면은 예. 그 해적 허가권을 해적들한테 줬어요. 영국 왕이요. 해적을 해도 좋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영국 상선이 가다가 해적한테 털렸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영국 왕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폐하 지금 그 칼레 해협을 지나다가 칼레 해협이라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예. 지나다가 이름 모를 해적단한테 저희 물건 다 뺏겠습니다. 얼마 뺏겼는데 1억 원이요. 그래 서류 줄게. 이 서류가 뭔데요? 지나가는 프랑스 배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1억 원어치 훔쳐. 사인 바이 영국왕. 거기서 받아라. 거기서 받아라. 분명히 프랑스 해적한테 당한 거가 뻔하니까. 야, 사이 진짜 안 좋았네요. 그러면 프랑스도 가만히 당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야? 영국 배들이 우리 프랑스 배를 털었어? 프랑스도 똑같이 그러면 영국 배 털어. 사인 바이 프랑스 왕.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100년 전쟁은 무역 전쟁으로 시작됐다가 실질적으로 치고받고 무력 전쟁을 한 거는 양국 간의 상선들끼리 전쟁을 시작한 것이 그런 시작됐습니다. 싸움이었군요. 지저분한 전쟁이죠. 근데 아까 지금 그 와인이 많이 나오던 그 땅을 갖고 있던 그 사랑을 좋아하시는 그 공주님. 엘레 오도르 공주요. 예. 네. 그분 때문에 감정 안 좋아졌다가 양모로 번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도 한번 서로 감정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나라가 그 약간 감정이 골이 생긴 게 아까 엘레 오도르의 그 보르도 공주 그 결혼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악감정이 시작이 된 거죠. 결혼 잘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두 나라가 친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두 나라의 왕족들이 결혼을 했다는 거가 잘못된 거다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친해지나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걸요. 결혼 선배시면서 어쨌든 네. 그 이후에 그런 전쟁이 100년간 이어졌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100년 전쟁이라고 하면 정말 뭐 2차 대전, 1차 대전 같이 100년 동안 와 치고 받고 싸운 전쟁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런 전쟁은 인류 역사상 없어요. 그렇지. 얼마나 지겨워요. 1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전쟁하고 있고 그렇죠. 죽을 때도 전쟁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런 게 막 3대 4대 이어지는 거죠. 100년이면. 할아버지가 있을 때도 전쟁이었는데 손자 너도 전쟁이구나. 아빠 여기 왜 싸워? 아빠도 몰라. 기억이 나도 잊어버렸어. 근데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지금까지 전체적인 약간 민족주의 국가가 형성된 게 아니라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 싸움이라기보다는 왕실 대 왕실 싸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정규군이 없었어요. 그랬겠네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단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왕이 각 성의 영주들한테 SOS를 쳐가지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기사단을 좀 파견해 달라,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기사들을 파견해주면 내가 이만큼 뭐 주겠다. 기사들에게도 뭘 나눠주겠다. 기사들도 오면은 싸우러 가자라고 프랑스 국왕이 얘기한 거 아니라 약탈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십자군 전쟁도 똑같거든요. 적을 맞서 싸우러 가자가 아니라 약탈하러 갑시다.
가가지고 돈 벌자. 돈 벌자. 정확하게 돈 벌자였어요. 마음대로 약탈하시라고 가져가시라고. 그게 이제 프랑스였고 네. 영국군은 그나마 약간 정규군의 형태를 띄우고 있었거든요. 징병제가 그때가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군대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세금 징수 시스템이 뭐 확립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조금 세금 걷어가지고 한 도시 공격하고 다시 후퇴하고 십몇 년 기다렸다가 또 세금 모아가지고 돈 어느 정도 모이면 또 네. 한 도시 공격하고 또 한 5, 6년 이래가지고 100년 동안 이어진 거거든요. 적금 타서 전쟁하던 시절. 역시 송정계는 모든 게 다 경제는. 네. 예. 그랬군요. 그런데 예. 이 기사단 얘기 나온 김에 당시 뭐라고 할까 영국도 기사단이 있었지만 프랑스 기사단은 정말 화려하고 멋있었어요. 왜 특히 더 멋있어요? 투구를 보면은 지금 이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중세 투구를 보면 딱 봐도 어느 나라 건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 멋있으면 프랑스? 진짜 디자인 멋있으면 프랑스고 그 로봇 태권브의 깡통 로봇 아십니까? 후춧가루 뿌리는 거? 그런 거. 예. 딱 보면 영국이군요. 그냥 깡통 쓰고 다녔구나. 실용주의구나 영국은. 네? 그렇죠. 그 바이저라고 예. 기사들이 머리에 투구를 쓰면 눈 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네. 딱 위로 올리는 거 바이저. 네. 그건 영국군은 없었어요. 영국 기사들은. 프랑스 기사들만 바이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영국 기사들이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프랑스 기사들의 깡통 투구 딱 위로 올리는 눈 가리개. 네, 네. 그래서 영국 기사들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 당시 기사와 기사를 딱 서로 1대1 대결할 때 삼국지 같이 예. 바이저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 앞이 보이는 거죠? 아니요. 그 구멍 뻥뻥 보이긴 보이는데 네. 당시 기사가 계급이 같은 사람 기사끼리 싸웠거든요. 아, 서로 다른 나라들끼리도? 네. 너 이름 뭐냐? 나 무슨 뭐 대위 누구누구다. 나 소령이야. 그럼 안 싸우고. 너 그쪽에 소령급 나오라고 해. 네. 그러니까 그 신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바이저를 열어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예의였거든요. 근데 기사도 정신 때문에. 근데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어이 그쪽 통성명 관등성명 우리 영국군 무슨 소위 뭐 리차드 나도 뭐 프랑스군 소위 뭐 이브 몽땅 얼굴 한번 보자. 바이저 열어봐. 떨깍 맞구만. 싸우고 온 거예요. 서로 얼굴 알아요? 그럼 사전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예의상 한 거죠. 그게 뭐냐면 경례의 시초예요. 요거 눈 요거 바이저 딱 거? 올리는 게 서로 이제 신원 확인하는 예의 군사들끼리. 그 동작이 그대로 살아서 바이저를 위로 올리는 동작이 바로 이게 경례가 됩니다. 이야. 100년 전쟁 때문에 이야. 경례가 생겼다니까요. 원래 정확한 유래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면 그게 그걸로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상 그럴듯하지 않으면 네. 그래 이거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손경제부터 이걸 정설로 하시죠 그냥요. 그렇군요. 근데 참 뭐라고 할까 프랑스가 그렇게 군사력으로는 뛰어났지만 결국에는 그 악귀 같이 달려드는 영국군에게 밀려요. 밀려가지고 네. 그 북부가 거의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하나의 성 하나가 남아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예. 이게 무너지면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막 이쪽도 다 털리는 거예요. 이 성 오를레앙이란 성인데 이거 누가 지킬 사람이 없나 했는데 그때 18살의 소녀가 한 명 나타나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잔다르크죠.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잔다르크가 이제 국왕을 찾아가요. 프랑스 국왕. 예. 제가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군사를 주시면은 제가 물리치겠습니다. 근데 프랑스 국왕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거든요. 어차피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아하. 그래 네가 한번 군사를 이끌고 한번 싸워봐라. 그래서 군사를 줘요. 네. 근데 너무 잘 싸우는 거죠. 오를레앙에서. 심지어 화살이 목에 관통을 했는데도 살아요. 병사들이 정말 신의 계시를 받은 게 맞다. 아하. 싸우자! 신의 계시다! 그래서 오를레앙을 수복을 하고 북부를 탈환해가지고 결국엔 프랑스가 이깁니다. 아하. 근데 마지막에 아시다시피 안타깝게 이 잔다르크는 영국군에게 브리티시군에게 잡혀가서 잉글랜드군에게 화형을 당하죠. 아하, 그렇군요. 자, 그래서 포도주 나오는 포도밭을 서로 가져가려고
시작했던 전쟁이 결국은 100년 동안 이어지다가 잔다르크의 이야기까지 이어가는 또 양모 때문에 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오늘의 교훈은 결혼 잘하셔야 돼요. 친한 건 잠깐이다. 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네, 저는 잠시 뒤에 2부에서 오겠습니다. 요즘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소득은 그만큼 안 따라오르다 보니까 생활고가 더 깊어지고 있죠. 이런 인플레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좀 겁나는 생각도 들고 특히 더 서민들에게 더 큰 나쁜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책 함께 읽는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기존 경제 이론에 맞춰서 시장에만 맡겨두면 부의 격차와 불평등 문제가 더 커진다고 경고한 피케티의 이론을 담은 책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통해서 최근의 상황을 또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읽었다고 하시고 그 얘기를 해주시지 굳이 왜 만화라고 하셨어요? 아니, 만화책이라 좀 반갑지 않으십니까? 반갑긴 굉장히 반갑죠, 사실은. 두꺼운 사실, 책이잖아요, 네, 원래. 네. 피케티의 이 21세기 자본이 2014년도에 나왔죠.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선풍적으로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아, 읽어봐야지 하고 가서 보니까 8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경제책은 800페이지라고 하면 사실 다 읽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언론지상에 나온 거나 뭐 유튜브에서 설명된 거나 뭐 이런 것들 대충 듣고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아는 척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켠에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연히 도서관에 갔다가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있어서 냉큼 들고 한번 읽어봤더니 아, 그래, 다 읽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파악이 좀 될 것 같고 어디 가서 나 읽었다 얘기할 만하다 싶어서 네. 이걸로 좀 소개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긴 하거든요. 요즘. 과연 이 부의 양극화라는 게 피케티가 얘기한 대로 계속 벌어질 텐데 인플레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더 작용을 할까? 그런 것도 이 내용에 있나? 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최근 이슈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있던가요? 그 안에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도? 예, 있습니다. 사실 피케티의 뭐 이론들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핵심은 딱 공식 하나를 피케티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R이 G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괄호로 딱 표시해 놓은 게 피케티의 공식의 가장 기본이에요. 주장에. 알파벳 R이. 네, 작은 R, R이 소문자 R이 G, 소문자 G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된 걸 피케티 자본론의 가장 근간으로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문자 R은 자본 수익률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문자 G는 경제 성장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본으로 얻는 수익률이 항상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이유가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걸 따라갈 수가 없으니 결국에는 근로소득이라는 건 경제소득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철길이 수평으로 놓여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나중에 목적지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점점 이 사이는 벌어진다. 그래서 양극화는 심해진다라는 게 피케티의 가장 핵심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얼핏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직관적으로 자명한 그런 명제를 또 한 번 얘기해 준 거구나라고 끄덕거려지기도 해요. 우리도 쉽게 얘기하듯이 돈이 돈을 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부자가 점점 부자가 되는 것도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관찰되는 일이고 그런데 이게 자본소득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부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지 실제로는 좀 갸웃거려지는 측면도 있더군요. 즉 자본소득이라는 건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나오는 이자인데 이자율 요즘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는 경제 성장률이나 내 월급 상승률이 좀 높은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다른 건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자본 수익률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간에 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나오고 난 뒤에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거 하나만 요소만으로 볼 수 없다라는 방금 전에 주장하신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IMF가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놓으면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은 보통 뭐 3에서 4%, 지금 좀 안 좋다고 하면
뭐 그래도 2~3% 정도 평균 성장률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 피케티가 얘기하는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거의 한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까지의 데이터를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본 수익률의 평균이 보통 한 여기서 3에서 4%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비슷하거나 조금 세계 경제가 좋았을 때는 이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걸 그렇게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반론도 있군요. 네네. 예. 그래서 논쟁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 피케티는 여기서 하는 얘기가 중간에 그 예전에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쿠즈네츠 곡선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오늘 여기 이것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더 어려운 거 안 나오죠? 예,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라고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그 과실을 나눠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 과실이 나눠지면 이 부의 격차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쿠즈네츠 곡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U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곡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벌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이죠. 아, 시간이 흐르면? 네. 근데 이제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피케티는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쿠즈네츠 곡선이 잘못된 거는 이 사람이 이 이론을 내놓을 때 중간에 굉장히 이벤트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특이한 사건을 그대로 그 이론의 근거로 썼다는 겁니다. 그 이론의 그 특이한 사건이라는 거는 세계 2차 대전이라든지 전쟁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많은 자본가들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졌고 아까 인플레이션 잠깐 얘기했는데 과거의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자본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다가 휴지 조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격차가 별로 안 일어나고 다시 이게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 이 데이터를 내가 그 이후에 2010년까지 쭉 늘려서 다 확인을 해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그리고 세계 경제의 성장이라는 게 들쭉날쭉했지만 평균적으로 보니 자본가들의 자본 수익률보다는 항상 낮았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어떤 공식이라기보다는 옛날을 돌이켜 보니 그래서 R이 G보다 크다는 거는 내가 통계학상으로 본 역사적인 진실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그거야라는 질문도 맞고 피케티가 주장하는 바도 맞는데 아마도 이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 우리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근로자잖아요. 제가 뭐 뭔가 더 복리로 뭐 늘어나는 게 아닌데 자본 소득은 100원이 110원이 되면 그 다음에는 110원이 본전이 되고 거기에서 또 수익이 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복리로 붙어 나가는 자본이기 때문에 복리로 계산했을 때 긴 시간을 보면 이건 자본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매년 똑같이 붙는 수익률이 성장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하더라도 그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논란거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사실 이 분배에 초점을 두고 경제학이 중심을 맺어온 게 그 공산주의의 기본, 사회주의의 기본이 된 마르크스주의가 있을 때가 분배에 대한 중심의 경제 이론들이 좀 얘기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경제 이론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피케티가 주목받았다는 거는 이제 이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는 거고 이 사람이 이론이 꼭 맞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꼭 그거 하나뿐이냐 요인이 그렇게 하면 논란거리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 현상이 강화되고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테고 이 문제는 결국엔 사회 혼란을 일으킬 테고 이 혼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테니 우리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높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은 없겠죠.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최상위의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언뜻 생각하면 미국도 이제 그 부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하고 정말 초특급 부자들은 뭐 스포츠 선수라거나 뭐 이런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의 격차를 늘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통계를 내보면 최상위의 0.1%의 대부분은 도리어 그 자산가들 그리고 미국은 특이하게 CEO들 중에
그 돈 많이 받는 CEO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구조가 도리어 나중에 더 고착화된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관심이 있으셨다는 인플레이션 상황, 요즘처럼 네. 물가가 많이 오르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그 피케티의 시선 혹은 피케티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접목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사실은 과거 데이터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이 부의 격차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이제 오르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라든지 이런 거 보유한 것들은 또 가격이 빠지기도 하고 자기의 자산 가치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보통 가진 자의 부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보내준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근데 피케티가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건 현대에는 자산가들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다양화돼 있어서 인플레마저도 그 현상을 그렇게 크게 완화시켜주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 상황이나 과거의 인플레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거는 국채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었던 부자들이 사라지거나 실제 예. 전쟁이 일어나면서 건물 자체가 파괴되는 등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아예 그게 폐허가 되는 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가 해결됐던 거지. 부의 재분배가. 네, 재분배가 이루어졌던 거지. 지금 현대 사회에는 인플레를 회피할 수 있는 투자 수단들도 꽤 있기 때문에 많은 자산들 특히 대부분 뭐 부동산이 그런 것들이죠. 예, 부동산하고 예. 이제 주식도 일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것도 예, 그렇겠죠. 인플레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자산을 분산해 놓은 이 자산가들은 이 시기마저도 크게 영향을 못 받을 거다. 그래서 결국 인플레가 부의 어떤 그 재분배를 도와줄 거다라는 거는 예.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이론이니까 피케티의 주장대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도 부의 양극화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상위 10% 정도의 부자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그 굴곡을 겪었는지 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 같은데. 19세기 이전으로 가면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경제 얘기를 그때 몇 번 나누면서 예. 중세 시대나 이때 가면 부는 다 위에 쏠려 있었잖아요. 그때는 네. 90% 이상이 상위 10%에 다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예. 종교 집단에 다 가 있었던 상황에서 상위 10%가 거의 다 가져갔던 세상도 있었다. 예, 세상에서 이게 부가 좀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아니면 봉건 사회가 이제 허물어지면서 부가 중산층이라든지 이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한 45%까지 떨어져요. 90%의 부가. 그리고 전쟁을 지나면서 35%까지도 데이터적으로는 떨어지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성장이네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쿠즈네츠 곡선이 맞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현대 사회에 오면서 점점 부가 다시 상위에 쏠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35%에서 40%까지 가 있고 미국은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하다. 예. 라고 보는데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19세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다. 부는 90%가 상위 10%로 다 쏠리는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죠. 예. 그나마 소득세 누진제라는 게 개발이 돼서 어느 정도 이걸 분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소득세 누진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부자들은 이걸 월급으로 받지 않고 다들 자산 수익률로 계속 부를 불려가기 때문에 주식. 네. 소득이 이 부를 재분배하는데 소득세 누진제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 주식을 팔아야 세금을 떼는데 네. 그냥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으면서 주식 가치가 10조 원이에요. 네. 이러면 주식 담보로 이제 돈 빌려가지고 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계속 그 양극화가 심해지고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전체 소득의 비중도 늘어나고 그렇게 네. 될 걸로 보십니까? 뭐 그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볼 걸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그럼 뭐 대책이 뭐야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피케티가 제시한 대책은 자본에 대한 누진세를 글로벌적으로 일종의 부유세 같은 걸 도입하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본에 대한 누진세?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땅이든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세금을 물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소득세가 아니라 네, 소득세가 자산 보유세로 네, 네.
부동산에는 이미 있죠. 종부세라고. 그렇죠. 근데 나라마다 이제 제도가 다 다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자들이 결국에는 한 나라만 이 제도를 시행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자산을 옮겨놓거나 네.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조해서 이 부유세 같은 거를 부자들에게 물리는 부유세를 네.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사실 도입이 쉽지 않다 본인도 얘기해요. 약간 그 유토피아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예. 이런 노력을 공조하는 노력마저 없으면 앞으로 이건 너무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억이 있으면 부동산으로 100억이 있던 현금으로 100억이 있던 주식으로 100억 어치를 갖고 있던 땅이 100억 원어치가 있던 어쨌든 1%면 뭐 1년에 1억씩 내라고 한다. 네. 1,000억이 있으면 2%에서 20억 내라고 하고. 세율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비금융 합산 자산 등 모든 순가치를 기초로 해서 예. 일률적으로 매년 과세 원칙을 세우자는 건데요. 세율은 누진적으로 0%에서 3.4% 정도를 매기면 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내놓긴 합니다. 내버려두면 계속 그렇게 부가 한쪽으로 쏠리니까 네네. 그 부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라도 세금을 걷어보자. 네. 예를 들면 땅만 100억 원어치 있는 분은 한 달에 1년에 그럼 한 2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될 텐데 난 2억 현금은 없는데요? 뭐 이러면 물론 땅은 100억 원어치인데 그냥 땅을 2%좀 가져가는 거가 될까요, 그럼? 어떻게 보면 발상이라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초고소득자들에게 세금 세게 물리겠다고 부유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2014년도에 피케티가 이런 걸 제기하고 난 게 경제학의 어떤 이론적으로 바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튼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나올 텐데 이걸 읽으면서 좀 고민됐던 부분들 아까 그런 질문들을 애프터 피케티라는 책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한 800페이지 되는 책인데요. 경제학자 한 20명이 네. 각기 반론도 제기하고 한 것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어놓은 책이 있어서 혹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 가셔서 사진은 마시고 도서관에 가셔서 챕터 하나하나가 제목이 다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네노라는 경제학자가 제기해놓은 이론과 예. 또 반론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한두 개 살펴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이 책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운동화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네. 운동화 메이커도 많고 왜 메이커가 많은 이유가 이 동네는 이 운동화 공장에서 만들고 저 동네는 저 운동화 공장에서 만들면 되는데 요즘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냥 대체로 나이키 아니면 아디다스가 네. 전 세계를 휩쓸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만큼 이제 매스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뭐가 좋고 이쁜 건지를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게 돼서 아마 그래서 점점 더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기는 한데 대안은 될 수 있겠네요. 네, 예. 이 아까 뭐 만화로 된 피케티 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화 내용은 사실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고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요약본으로 나와 있는 글들이 두세 장씩 있거든요. 예. 그것만 넘겨보셔도 내가 나름 피케티 책 읽었어라고 아는 척 하실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예. 가셔서 서점에서 이렇게 쓱 보셔도 되고요. 한번 참고해 예. 보십시오. 그렇군요. 만화로 읽는 피케티 함께 잘 들었습니다. 네,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